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재정학 12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그 시장 실패의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정부의 비대칭에 한 두 가지 도덕적 해와 역선택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주로 비의 손해보는 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 거래 사항도 나와요. 먼저 도덕적해가 일어난 첫 번째 거래 사항이 본인 대리인 관계입니다. 주인 대리인 관계라 하기도 하고 본인 대리인 관계라 하는데, 이 주인 대리인 관계 혹은 본인 대리인 관계, 이제 누가 정보 다자고 누가 정보 소자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누가 손해보는 사람인지 당연히 본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누가 정보 다자인지 누가 손해보는 정보 소자인지 참고로 적어드립니다. 본인 대리인 관계에서는 그 정보 다자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고 이 정보 소자가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 대리인 관계의 도덕적 해이, 이 대리인의 본인을 손해보게 하는 나태한 활동. 본인이 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맡겨놨잖아요.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일 안 하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래서 본인을 손해보게 하는 행위죠. 딱 우리가 기업 관계하고 정치권만 이야기했고요. 기업 간에서는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가 본인입니다. 주주가 본인이고 전문 경영인이 대리인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주주들을 위해서 일 안 하고 막 나태하게 경영활동해서 주주들을 손해보게 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정치권, 본인이 국민이요. 정치관계의 본인 대리인은 본인이 국민입니다. 그럼 대리인은 관료나 정치가들입니다. 이 관료나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하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권력, 뭐 그런 것만 추구해가지고 국민을 손해보게 하는 거죠. 자, 뭐 그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여튼 이 대리인의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뭐 감시도 할 수 있죠. 감시를 한다든가. 이 감시는 우리가 그 사람 뭐 24시간 따라다니지 않나 감시가 좀 어려운데, 감시를 철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인 보상 설계입니다. 자,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 그거 맞죠? 하는 거 봐서 성과가 좋으면 보상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유인 보상. 그러면 이 대리인이 앞으로 보상 더 받기, 이제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 정도로 감시나 유인 보상으로, 유인 보상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이렇게 좀 나태한 활동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도덕적입니다. 보험계약. 그럼 우리가 보험계약에서는요, 누가 정보다자냐? 가입자가 정보다자죠. 보험회사가 정보소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가입자가 사고 잘 낼 사람인지 안 낼 사람 잘 모른단 말이야. 가입자 자기는 사고 잘 낼 사람인지 안 낼 사람 잘 아는데 자기는 잘 본인이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제 사고를 잘 낼 사람이 안 낼 사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시장, 가입자가 정보다자, 보험회사가 정보소자인데, 그럼 이 도덕적이란 뭐냐면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에 항상요, 여러분, 거래 이유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사고를 막 내버리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고 사고를 막 내버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재정학에는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놓고 자기 건강을 게을리 관리하고 소홀히 관리하고 자주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도 비싼 약, 비싼 진찰만 받게 되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의료보험의 도덕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험에 가입해놓고 사고를 막 내버리는 거죠.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에서 다 알아 처리해주니까 막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 쪽에서는요, 도덕적을 막기 위해서는, 자, 전문용어인데 우리 기초공제보험. 기초공제는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액 이상의 사고만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그런 게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는 사고 보상 아니 보험회사 책임 안 지고 100만 원 이상 사고는 이제 보상해 주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사고는 자기가 도덕체를 못 부리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기초공제고요. 그다음에 공동보험이 있는데요. 공동보험. 공동보험은 부분보상보험을 말합니다. 공동보험은 부분보상, 완전 보상이 아니고 부분보상보험을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공동보험이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 보험료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내 돈 하나도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 1도 내죠.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덕적해를 부리면 내 돈도 자꾸 나가니까 도덕적해를 막을 수 있죠. 공동보험. 기초공제, 공동보험. 부분보상보험을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초공제는 이제 일정액 이상 사고만 보상해주는 보험.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할증제, 우리 자동차 보면 할인할증제가 있습니다. 사고 잘 내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를 할증하고요. 사고를 안 내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것도 도덕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계약입니다. 자, 노동계약의 도덕제. 노동계약에서는,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노동자가 정보다자, 사용자랄까요? 사용자가 정보소자입니다. 왜냐? 노동자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는 잘 알죠. 사용자는 그 사람이 고용됐을 때 일 잘할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정보소자, 노동자가 정보다자인데요. 도덕제라 이 노동자가 이제 채용된 뒤에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용된 뒤에 농땡이 치는 거죠. 채용된 뒤에 농땡이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사장 쪽에서는 물론 여기 이제 유인보상, 감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감시나 유인보상,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 자, 효율성 임금이 이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효율성 임금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특별히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성 임금. 쉽게 뭐 경제학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동종의 다른 기업들은 지금 월 100만 원 준다 합시다. 동종의 다른 기업들은 월 1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기업은 애초부터 200만 원 지불해요. 동종의 다른 기업들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에요. 그게 효율임금입니다. 효율임금을 지불하면은 이 노동자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이 동종업계에서는 내가 이 기업에서 최고 많이 받는다. 다른 기업에 가봐야 100만 원 받는다. 이 기업에서는 200만 원 준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농땡이 치겠어요? 양심적인 기업 노동자들은 농땡이 안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농땡이 칠 거를 근절시켜버린 거죠. 월급을 많이 줌으로 해서 다른 동종보다. 이게 이제 효율임금. 감시 유인 뭐 비슷한데 효율임금. 승진 유인에 이제 포상이나 승진제도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유인 보상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로 할게. 재화시장. 재화거래시장의 도덕질입니다. 재화는 전부 다 재화죠. 재화거래시장. 일반 재화거래시장의 정보다자가 누구냐? 만들어 판매하는 자가 정보다자. 우리 구매자가 정보소자입니다.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 재화를 만들었으니 어떤 재질로 만들었다, 어떻게 자기 잘 알잖아요. 우리 구매자는 만들어진 거 모으니까 이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료를 이용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자가 정보다자인데, 도덕체계란 뭐냐, 이 판매자가 처음에는 이 구매자한테 팔아먹으려고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서 팔아먹고요. 이 사람 안심시켜놓고 그 다음에 질을 다운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도덕체계입니다. 재화시장의 판매자의 도덕체계. 우리는 그 큰 굵직굵직한 이 판매자의 도덕체계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까? 그 기업이 물건 잘못 만드는 거를,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평판이 나 있는데도 이제 물건 잘못 만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어할 거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판을 세우고 그 기업에 처음에는 잘 만들었잖아, 이 판매자가. 그래서 그 기업에 평판 세우고 신뢰도를 형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A가 우리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물건 잘 만들었으니까 참 이 기업 물건 잘 만든다, 좋은 질의 원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평판을 씌우고 신뢰도를 형성해 놓으면 이 기업도 알 거 아닙니까? 기업도 아니까 쉽게 그 평판과 신뢰도를 깨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 평판과 신뢰도를 깨버리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름은 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좀 물건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단기에는 이득이 나는데 그게 결국 드러날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은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이 기업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 가서 기업 활동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뭐 뉘우치 가지고 다시 좋은 물건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확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판과 신뢰도를 형성하면 이 기업이 계속 그 평판과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 좋은 물건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대출 시장입니다. 금융이랑 대출. 대출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대출에서는 그러면 대출 시장에서는 누가 정보다다냐? 차입자가, 돈 빌려 가는 자가 정보다다. 금융기관이 정보소자입니다. 예금, 이거 예금하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금은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은행이 굴리는 거 아니고 나한테 원금 이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금 시장은 우리가 정보소자고요. 예금자가, 은행이 정보다자입니다. 근데 이제 대출 시장은 은행이 정보소자고 돈 빌려 가는 자가 정보다자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돈 빌려 가놓고 이 금융기관에 잘 갚을지 안 갚을지 금융기관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 시장은 금융기관이 정보소자고 돈 빌려 가는 자가 정보다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출 시장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빌릴 때는 아쉬운 소리 하고 잘 갚겠다고 이제 빌려놓고 빌려지자 대출금이 자기 통장에 꽂히자마자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처음에 잘 쓰려고 했던 거를 이제 나태하게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한데 투자하고 해서 조항 안 갚고 연체시키고 뭐 도망다니고 잠수 타고 뭐 이런 거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 차입자의 도덕적을 막기 위해서 역시 뭐 따라다니 감시 체제를 한다든지 감시는 다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큰 그 이제 프로젝트 대출 이런 거는 기업들에게 이제 빌려줄 때는 갚을 때까지 안 기다려요. 중간중간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그 이제 중간 점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요, 그 신용할당 아니고 뭐죠? 담보대출자. 담보를 잡고 빌려준다. 그래서 1,000만원 빌려주는데 아파트 3억짜리 담보 잡고 빌려준다.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죠. 담보대출.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 담보 잡으면 1,000만원 빌려줬다. 그러면 이 빌린 자가 1,000만원 안 갚으면 어찌 됩니까? 아파트 압류 들어가죠. 그러면 아파트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1,000만원 갚아야 돼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이 도덕적해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담보대출, 감시, 담보대출 이런 게 이제 도덕적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역선택으로 넘어와요. 역선택과 도덕적해가 어떻게 다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험의 역선택. 자, 보험의 역선택. 자, 아까 보험의 도덕적해는 가입한 뒤에 사고를 막 내버리는 게 도덕적. 그럼 역선택은 뭐냐? 처음부터 보험회사 쪽에 가입하러 오는 자는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이 가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 보험에 가입 안 하겠죠. 사고 확률이 나는 사고 확률이 낮다. 그러면 보험료만 괜히 아까울 것 같으니까 안 가입 안 한다. 나는 사고 잘 내겠네. 그럼 보험에 가입하자. 그러면 사고 잘 낼 사람만이 가입하고, 그럼 사고 잘 터지고,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보험료를 올리면 더더욱 위험한 사람들이 가입하겠죠. 보험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면 나는 10만원 정도면 난 보험에 가입하겠는데 20만원 올리니까 가입 안 하겠다. 그럼 그 사람 누구냐면 보험료를 올릴수록 그 중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탈퇴해버립니다. 그럼 20만원도 나는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험한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엑기스라고 해요. 엑기스. 더더욱 위험한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역선택입니다. 도덕적과 확연히 다르죠.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 쪽에서 뭐하냐?
아무나 가입시켜주지 않고요. 이 분류를 해야 되겠죠. 선별. 선별이 골라내기라, 골라내기. 스크리닝 하나, 골라내기. 같은 말입니다. 선별, 골라내기. 선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러 오면 아무나 탁 가입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물론 뭐 정보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면 당신은 이런 위험 때문에 가입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올려 받겠습니다. 당신은 뭐 요 낮은 보험료로 그냥 가입시키고, 이렇게. 우리 건강보험 가입할 때 건강진단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선별이다. 선별. 곤란해. 선별인데, 네. 자, 이제 보험시장의 이 역선택 등의 이제 선별, 골라내기. 처음부터 이제 보험 가입하러 온 사람들을 살살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입시키고, 어떤 사람은 가입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별 외에도 이제 강제보험, 강제적으로 보험시킵니다. 가입시킵니다. 강제보험은, 물론 민간보험은 강제보험이 안 되죠. 우리 정부보험 있죠. 사회보험이랍니다. 우리 4대 사회보험 있죠. 정부 4대 사회보험은, 이거 나중에 우리 또 이제 재정학이 나오는데,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죠. 강제보험 하면은 역선택을 완전히 해결하죠. 아까 역선택이 뭐라 했습니까? 사고 잘 낼 사람만이 가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제보험은 사고 잘 낼 사람이든 안 낼 사람이든 다 강제가입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강제가입이죠. 저는 병원에 잘 안 가고요. 또한 아직 건강해서 그런지 병원에 잘 안 가고,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입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보험료하고 자동차보험료 아깝습니다. 저는. 아직 사고를 잘 안 내니까. 근데 이제 강제로 가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선택은 해결하죠. 강제가. 민간보험은 선별로서만 골라내기 하고요. 이제 정부보험은,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역선택을 해갑니다. 단, 역선택은요, 금방 같이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역선택 내용은 해결하지만 강제보험으로서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불리한 제도죠. 자, 이렇게 선별이나 강제보험으로 역선택이라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의 역선택은, 아까 노동의 도덕제는 이제 채용된 뒤에 농땡이 치는 거죠. 노동의 역선택은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이제 채용 광고를 냈다.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질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 100만원 주겠다. 월 100만원 주겠다고 광고 채용 내면은 100만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안 오죠. 100만원 이하의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채용하면은 월급은 다 100만원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원 이상의, 100만원 이하의 기여를 하게 되죠. 노동자들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사용자 쪽에서는요, 이거 비슷합니다. 선별. 우리 노동시장의 선별은 이제 면접을 철저하는 거죠. 면접을 철저해서, 이것도 곤란해지죠. 딱 100만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겠다는 거죠. 면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하기 싫으면 효율임금을 지불하면, 자, 효율성 임금을 지불하면요. 아까 효율임금이 뭐랬죠? 동종업계는 월 100만원 주는데 이 기업은 처음부터 200만원 지불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능력 있는 노동자 제발로 찾아오게 돼요. 다른 데는 다 100만이잖아요. 그럼 이건 200만 주니까 능력 있는 노동자 다 찾아오게 되죠. 처음부터 질 좋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효율임금을 지불하면. 네. 자, 요런데, 자, 여기에 희한한 게 있어요. 정보다자 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시장의 정보다자는 누구냐면, 질 좋은 노동자죠. 그냥 질 나쁜 노동자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질 좋은 노동자. 역선택이란 질 나쁜 노동자가 채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 노동자는 질이 떨어지는 노동자고, 이 A 노동자는, 이 A-는 질 좋은 노동자요. 근데 사용자가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는 예를 들어서 똑같다.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스펙은 똑같은데 진짜 능력으로 이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없어. 근데 이제 B가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선택인데요. 그럼 이 질 좋은 노동자가 선택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이걸 자기가 선택하려면 이 B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능력이 있다. 예? 이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럼 당신이 나를 채용하는 게 당신한테 유리하다. 알려야 되겠죠. 여기 이제 알린다 해서 신호 발송입니다. 신호 발송, 질 좋은 정보 타자가 B가 모르니까 신호 발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를 채용해야 당신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시장의 신호 발송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학벌, 학력, 성적. 이 학력이나 성적 이런 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벌이 높다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말을 못 하는 거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말을 못 하죠. 근데 통상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다. 또 성적이 좋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능력 있겠지라고 사회적 통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학벌이나 이제 이 성적 같은 거를 이 신호발송 수단으로 보여주인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 내가 이렇게 성적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이 신호발송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저명한 인사의 추천서를 받다든지 추천서를 제공하는 이런 거죠. 이런 걸 인 수단이고요. 신호발송 수단이고 노동시장에 하여튼 질 좋은 노동자가 하는 게 이제 신호발송. 이 사용자가 하는 이제 골라내기, 효율임금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화입니다. 재화 시장의 역선택은 뭐냐면 이 사용자가 처음부터 질 떨어지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질 떨어지는 거. 아까 도덕제에는 이 사람은 처음 이제 팔아먹고 계약한 뒤에 이제 질을 살살 다운시키는 게 이제 도덕제이고요. 역선택은 처음부터 우리 구매자는 질 떨어지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왜 그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싼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질 떨어진 걸 사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요, 물론 이제 정보 소자인 B가 하는 거는 많겠지만, 이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판매자 A,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판매자가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알린다. 신호발송. 여기도 신호발송 나오네요. 하여튼 여기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도 다 그 질 좋은 정보 타사가 알리는 방법 다 신호발송입니다. 그리고 주로 정보 소자는 골라내기 이런 거예요. 우리 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신호발송하는 방법으로는 광고가 제일 많이 이용돼요. 광고 선전이 전부 다 신호발송 수단입니다. 광고, 그 다음에 상품을 표준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 품질 보증을 달아준 거하고 안 달아준 거 천지 차이죠. 품질 보증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품질 보증, 우리 물건 샀을 때 품질 보증서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질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보증서를 달아준다든지, 품질 보증서. 이런 것도 역시 신호발송 수단들이고요. 하여튼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자가 알린다. 구매자들에 대해. 이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출. 대출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도덕제에는 빌려간 뒤에 나태하게 쓰고 잘 안 갚는다. 이게 이제 도덕제인데요. 역선택은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이 돈을 빌려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안전한 사람은 돈 못 빌려가냐? 그게 아니고요. 대출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 금리가 10%다. 그러면 이 빌려가는 자는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10%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데를 투자하게 되죠. 대출 이자가 10%니까 돈 빌려가가지고 그러면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데 투자한다는 건 위험한 투자입니다. 우리 고수익 이꼴 고위험입니다. 고수익 이꼴 고위험. 그러니까 더 위험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대출 금리 10%의 자금을 빌려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위험한 데 투자해갖고 사업을 잘해가 갚으면 되는데 뭐 무리하게 하다가 안 갚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건 주로 이제 정보 소자는 골라내기죠. 그러니까 우리 대출 시장의 골라내기는 신용할당이라고 합니다. 신용할당.
이거 곤란해요. 처음에 이제 돈 빌리러 가죠. 가면은 은행이 뭐 선뜻 돈 빌려준 거 아니야. 나의 신용조사를 다 합니다. 신용조사하고 나의 투자 계획이 어떻는가, 돈 빌리가 어디 있었냐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면 다 대출 금지. 안전한 사람한테 그냥 빌려주고, 조금 위험하면 이제 높은 대출 금리로 빌려주고, 이게 이제 신용할당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대충 이제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하고 역선택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빨갛게 한 게 이제 포인트인데, 유일하게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동시에 나오는 대응 방안이 효율임금이죠. 노랗게 나는 효율임금 있죠, 이거. 효율임금은 노동시장의 이 도덕적 해이도 막고요, 역선택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 외에는 다 틀리죠. 그 외에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빨간 거 있죠, 신호발송. 특히 정보타자가 대응 방안. 정보타자가 질 좋은 정보타자죠. 질 좋은 정보타자가 하는 신호발송인데, 여기는 역선택에만 나온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는 정보타자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정보타자가 전혀 없고요. 전부 정보소자고, 여기는 정보소자는 주로 선별행위, 골라내기고, 정보타자는 질 좋은 정보타자는 신호발송이 있다는 거예요. 신호발송,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갛게 노랗게 적어놨죠. 그 포인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보험노동 재화대출, 보험노동 재화대출, 도덕적의 역선택 다 나오죠. 그래서 보험시장이나 노동시장이나 재화시장이나 대출시장이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문제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도덕적의 해이를 이야기하는 건지 역선택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본인 대리인 관계 있죠. 주인 대리인 문제. 이거는 여기 없잖아요. 도덕적의 역선택에는 없습니다. 본인 대리인 관계라고 규정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도덕적입니다. 이미 거래를 한 뒤잖아. 대리인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된 뒤를 말하는, 이 대리인의 나타낸 활동을 말하는, 이건 역선택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대리인 관계, 다음 중 뭐 주인 대리인 관계에 대한 설명 막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도덕적입니다. 이거는 역선택과는 무관합니다. 도덕적인만을 말하는 관계고요. 역선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본인 대리인 관계, 이렇게. 도덕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보험이나 노동이나 재화나 대출 시장 나오면은 내용을 봐야 돼요. 역선택을 말하고 있는 건지, 도덕적해를 말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이제 보고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시장이 나오면은 역선택만 말하지, 도덕적 해이를 하고는 관계없는 게 또 있어요. 이 내용이 나오면 역선택만 말하는 시장입니다. 뭔 시장이냐. 다음 중 중고차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자, 중고차 시장이 고유명사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시험에 나오는데 보기에 보니까 중고차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고차 이야기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중고차 이야기 하나도 없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역선택이 발생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원래 역선택이 발생하는 시장이거든요.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중고차 시세 가격에 비해서 질 떨어지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질 좋은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전국의 중고차 시장 다 찾아봐도 중고차 시세 가격에 비해서 질 좋은 거는 절대로 중고차 시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도 만약에 중고차를 팔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 내놓으면 시세 가격에서 500만원 받는데 나는 이거 질 좋으니까 내가 관리를 잘했으니까 난 한 700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못 받는다 말이에요. 500만원 밖에 못 받으니까 질 좋은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에 안 내놓습니다. 뭐 큰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침수됐다든가 뭐 엔진에 결함이 있다든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잘 모르는 이런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역선택 발생 시장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말이 영어로 그 레몬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몬 시장인데 이 과일 레몬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삐종 게살구 시장이거든요.
영어로 레몬이라면 이제 레몬이라는 과일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 좋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뜻이 있잖아요. 겉은 번지리한데 이제 딱 깨보면 속은 썩어 있는 거죠. 빛 좋은 게살구, 레몬. 그러니까 게살구 시장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레몬 시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자체를 보세요. 게살구잖아요. 그 처음에 겉은 번지리하니까 맛있겠다 사왔는데 과일을 집에서 딱 이제 쪼개보니까 뭐 안에 다 썩어 있더라고요. 이게 역선택이잖아요. 레몬. 우리가 이 레몬이라는 뜻 이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 과일 레몬만 뜻하는 이런 알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남한테 좀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레몬 같은 사람아 이렇게 욕을 하세요. 좋은 욕이잖아요. 듣는 사람은 레몬, 상큼한 레몬, 시큼한 레몬 같은 사람 좋게 받아들이는데, 원래 뜻은 빛 좋은 게살구, 빈 깡통 이런 욕입니다. 레몬 같은 사람아. 그래서 하여튼 레몬 시장 나오고 중고차 시장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역선택이지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되는 관계는 도덕적 해이만, 중고차 레몬 나오면 역선택만. 그런 거 이제 포인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다. 역선택을 말하는 시장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대응방안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조금 남은 거는 이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 남은 거는 정부가 해야 할 작업, 정부의 대책 등, 이 대책이 약간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내용이 좀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거의 뭐 90%는 끝났어요. 이 두 번째, 불확실성, 불안전 정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시장 실패의 내용과 대책은 90%는 끝났습니다. 나머지 10%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고, 그 다음 파트 우리 이제 그 외부 효과라는 시장 실패, 공공재 이렇게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